아는금융채원입니다. 회사 입사한 지 1년 정도 되셨거나 혹은 내가 기존에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DC형을 선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면 뭘 고려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다음 운영 방법을 선택할 때는 어떤 종류들의 상품들이 있다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을 사전 설정하는 것과 모니터링 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론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볼 사항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DC계좌 어느 회사에다 만들어야 되는 거냐 고민이죠.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 회사랑 계약되어 있는 사업자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신한은행이 됐던 무슨 미래에셋생명이 됐던 한국투자증권이 됐던 우리 회사랑 계약되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군데랑만 계약되어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회사들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다른 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여러 회사가 계약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은 건지, 그럼 기준은 뭘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수익률이랑 수수료일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에서 수익률이랑 수수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DC형의 경우에는 수익은 결국 내가 운영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입금되는 퇴직급여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내가 부담하지 않고요,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물론 내가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수수료가 나가겠지만, 솔직히 DC형 계좌에다가 추가 납입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냥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내가 활용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도 만약에 내가 회사별 수익률이랑 수수료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분기별로 제공하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퇴직연금 비교 공시라는 걸 통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수익률이 어떤지, 지난 분기에는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리고 수수료는 어떤지들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과 수수료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결국은 내가 운영해야 된다고 했죠.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퇴직연금 DC 계좌를 통해서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원활한 자산 운영하려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금이나 이해비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그리고 주식형이나 채권형 같은 펀드, 그리고 우리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요새 인기 있는 ETF 같은 거, 그리고 기타 리츠나 채권 같은 거는 기본적인 상품의 구성은 다 법으로 정해져서 똑같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금융사들별로의 조금 특징적인 거나 이제 활용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금부터 살펴보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에는 자사예금 상품 외에도 타 은행이랑 증권사에서 나오는 예금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경우에는 타사 상품은 없고요, 자체적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출시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다르다거나 특별히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걸 차별성으로 두기는 어렵고요. ETF의 경우에는 모든 금융사가 그냥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BTF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걸 퇴직연금 회사에서 그냥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딘 열려있고 어딘 닫혀있고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펀드는 금융사별로 판매를 안 하는 상품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펀드라고 하는 건 별도의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증권사나 은행이나 보험들의 위탁 판매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거래 계약을 안 맺었으면 거기서 판매가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 금융사별로 펀드를 어떤 걸 팔고 있고 안 팔고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일 쉬운 거는 각 금융사 홈페이지별로 접속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펀드솔루션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금 쉽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펀드솔루션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판매 안내 들어가시면 금융사들이 쭉 있고, 여기서 미래에셋증권 한번 살펴볼까요? 미래에셋증권 상품을 보고 삼성펀드랑 운영규모 제한 풀고 퇴직연금 선택하면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 리스트를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금융사들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조금 편리할 수 있겠죠. 펀드의 경우에서도 판매하는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금융사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DC 계좌에서 채권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나 은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좀 대단히 어렵습니다.
증권사의 경우에서도 채권을 매매는 가능은 한데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점에 방문해서 거래를 하거나 혹은 담당 직원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매매하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채권 투자자의 관심들이 좀 많이 높아지셨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앱에서 직접 고객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장외채권 매수를 기능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한국투자증권 마이연금 앱에서 매매가 가능한 차트인데 뭐 기타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도 이렇게 앱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투자상품 풀 외에도 다음번에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활용성이랑 편입니다. 결국은 내가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 직장생활 하는 내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가끔 회사에서 이제 DC 계좌한테 퇴직급여가 지급됐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매일 들여다볼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관리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뭐 홈페이지나 모바일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직장이나 근처에 금융사가 있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일반적인 금융보다는 좀 낯설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를 주고 언제든 물어볼 수 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이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려해야 될 거는 퇴직 후 활용하시는 것까지 고려하면 좀 좋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내가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해서 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기존의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있던 돈들이 이제 IRP 계좌를 개설해서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DC형 계좌를 개설했던 금융사랑 다른 금융사를 개설한다고 해서 페널티가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DC 계좌랑 IRP 계좌를 동일한 회사에 선택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유했던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펀드를 투자하거나 ETF를 투자해서 DC형 계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내가 회사를 나갈 때 타이밍쯤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엄청 손실이 나 있다. 그러면 그걸 팔고 나가야 되니까 손실을 확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금융회사의 DC 계좌, IRP 계좌를 두고서 이전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대로 상품이 넘어옵니다. 팔지 않고도. 이게 투자한 상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금. 올해 초에 같은 경우에는 5%짜리 예금들이 나와 있었었는데 그걸 3년짜리, 5년짜리 내가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올해 말에 퇴사를 하게 돼서 그 예금을 매도해야 된다. 그럼 다시 예금 가입하면 지금은 3%짜리 예금 이렇게 가입하니까 그럼 손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옮겨갈 때에도 동일한 계좌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서 IRP 계좌들이 좀 더 기능이 좋은 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 계좌를 어디에 개설할지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방법을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DC형 계좌 안에는 매년 회사에서 연소득의 12분의 1 이상의 퇴직급여가 입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계좌에 내에서는 안전자산 최소 30%, 다른 말로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산을 70%까지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아무런 운영 안 하고 두셔도 이자는 지급이 돼요. 그런데 그 이자가 의미가 있을 정도의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예금이랑 적금, RP, 그리고 증권사 ELB 같은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원리금 보장이라고 하는 건 말처럼 금리 자체는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은행이 예금하는 것보다 조금 금리를 더 주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이 금리들은 매월 초에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선택 가능한 금리금 상품들이 매월 말에 이제 회사마다 결정을 해서 월 초가 되면 공시가 올라오고요. 그걸 통해로 우리가 이달에는 몇 프로짜리 금리의 예금, RP, ELB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예금 예시를 한번 보죠. 한국투자증권 원리금 보장 상품 예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리가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이달의 금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만기 유형 자체도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2년짜리도 있습니다. 보통 3개월짜리랑 5년짜리는 금융회사마다 출시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운영기간으로 우리은행부터 시작해서 유한타저축은행까지 다양한 은행들이 쭈루룩 있는데 모든 은행이 매월 발행하진 않습니다. 일부 저축은행 중에서는 자기네가 감당할 수 있는 예금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 5월 달에는 발행했지만 6월 달에는 예금 모집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월 초에 시작하자마자 계좌가 닫혀서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 혹은 유의해야 될 사항은 퇴직연금에서 발행되는 정기예금은 일반 예금이랑 별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밖에서 신한은행에
한 4,800만 원 정도 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이자 나와서 하면 한 5천 정도 될 텐데 이거 예금자 보호 되고요. 그리고 내가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신한은행에 예금해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원리금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5천만 원까지라고 돼 있다고 해서 5천만 원 가입이 되느냐? 아니요. 원리금 보장이잖아요. 이자가 나오는 것까지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예금 선택해서 가입하시려고 하면 한 회사당 4,500만 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이건 주의를 해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 다음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이제 펀드죠. 펀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 자산에 운영하는 이제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 채권에 투자 운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퇴직연금 DC 계좌는 해외 자산에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운용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 채권형 펀드들을 우리가 통해서 간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펀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펀드별로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성과 창출을 하려고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자체도 내가 오늘 회사 끝나고 나서 7시, 8시에 가서 매매 설정을 한다고 해도 그런 제약들은 없습니다. 어느 시간에 언제든지 간에 매매를 설정하고 매도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매매에 대한 제약이 없다라는 게 펀드의 장점이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펀드는 조금 수수료가 있어요. 왜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전문가들이 운영한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펀드 내부에 어떤 자산이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투명 운영 자체가 좀 단점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부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 수익률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주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안정적인 성과를 내시려고 한다면 시장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본인의 투자 성향도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헷갈린다 라고 하면 금융사별로 제공하는 추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보면 추천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포트폴리오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유형에 대한 선택이랑 그거에 따른 펀드들도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매매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펀드 찾는 것도 어렵고 고르는 것도 어렵고 또 중간중간에 펀드 교체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못하겠다. 그러면 TDF 펀드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TDF라고 하는 건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거 약자로 타겟 데이트, 은퇴 시점입니다. 내가 은퇴를 정해놓은 그 시점이 될수록 점점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연금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라고 보시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주식형이나 채권이나 이런 자산들에 대한 배분도 해주고 거기도 시점에 따라서 젊은 시절에는 좀 공격적인 운영을,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좀 늘려가는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TDF 운영하시는 걸 보면 처음에는 공격적인 자산의 비중이 좀 높았다가 나중에 갈수록 안정형 자산들에 대한 채권 비중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비중이 옮겨지는 걸 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글라이드 패스라는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주식이랑 채권이랑의 자산 배분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부지런히 시장 상황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내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 시점 맞춰서 자산 비중 조절을 해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실 거 없고 다른 펀드들이랑 달리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안전자산 30%의 비율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자체적으로 자산 배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100% 다 TDF 펀드 매매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TDF 펀드를 고르신다고 할 때는 TDF 펀드에는 다 이렇게 숫자가 써 있습니다. 펀드 명에. 이 써 있는 숫자가 타겟 데이트, 은퇴 시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은퇴하는 연도가 어느 정도이겠구나라는 걸 골라서 그 펀드를 고르시면 되는데 보시면 2045년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공격형 자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고 2020년은 이미 은퇴하신 분인 경우에 운영하는 펀드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안전자산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DC 계좌에서도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최근에 ETF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펀드보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여러 가지 자산이나 국가 업종 등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같은 첨단 기업 업종 ETF를 할 수도 있고 항상 우리가 미국은 성장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ETF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요즘 인기 있는 꾸준한 배당을 주는 고배당 ETF를 고려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들이 각각 테마마다도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적정한 포트폴리오는 ETF도 구성을 하셔야겠죠. ETF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구분해보면 한 6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시장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코스피나 KRX100 같은, 혹은 S&P 500 따라가는 시장형 ETF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나 건설, 반도체, 혹은 뭐 전기차 같은 이런 섹터를 고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업이나 어떤 성과별로 구분하는 뭐 스타일 ETF도 있습니다. 뭐 해외 시장에 대한 해외 ETF도 고를 수가 있겠고, 원유나 금, 국채, 회사채 같은 경우에 대한 상품이나 채권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투자할 때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쓰는 건 레버리지, 그러니까 2배씩, 3배씩 움직이는 거, 그리고 혹은 시장의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투자라는 ETF들이 있는데,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이 파생형 ETF는 고려하실 수가 없습니다. 파생형 상품을 투자하실 수가 없어서 파생 ETF는 없고요. 상품형 ETF들 중에서도 일부 뭐 원유라던가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ETF 중에 파생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는 고르실 수가 없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채권도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는 유용한 투자 자산입니다. 어쨌든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노후연금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운용을 해야 됩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채권에서 주는 이자랑, 그리고 채권 가격 변동하는 거에 대한 매매 차익을 목표로 주는데, 우리가 매매 차익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금리도 보고 글로벌 경제 상황도 보고 이런 걸 고려해야 되니까 그건 논의로 친다고 하고요. 어쨌든 따박따박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장기 채권일수록, 우리가 길게 가져가는 채권일수록 보통 이자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 목적 자체가 퇴직연금은 장기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물가 올라가고 올해 초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미국 금리도 이제 더는 안 올라갈 것 같다고 하는, 시장의 금리가 정점을 넘어설 거로 예상되는 지금 같은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채권 투자할 수 있으니까 퇴직연금 계좌에서 채권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채권은 BBB 이상의 투자 등급 채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적인 회사채라던가 부실 채권들에 대한 가능성은 애초에 좀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장외 채권도 거래가 가능한데 채권에도 거래 가능한 시간이 있습니다. 장외 채권은 11시부터 4시 50분까지만 거래가 되니까 그 시간 안에만 거래가 있다는 거 알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일명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사정 지정 운영 제도의 상품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사별로 저위험, 초고위험까지 5단계로 구분해서 위험도에 맞춰서 펀드랑 예금이랑 ETF를 혼합해서 만들어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ETF랑 펀드 얘기할 때 포트폴리오 얘기했는데, 그냥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회사마다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저위험으로 승인되어 있는 상품을 한번 예시를 보죠. 대신증권이랑 미래에셋으로 쭉쭉쭉 해서 포트폴리오 1, 2, 1, 2 이렇게 나눠져서 뭐 TDF도 들어가 있고 예금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가입을 해서 고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증권에 가입했는데 내가 저위험 포트 중에 1번을 고를 거냐 2번을 고를 거냐 선택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이유는 퇴직연금하고 IRP 계좌는 다 운영을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건데 거의 90%의 가입자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올해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디폴트 옵션을 선택을 하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IRP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 초에 이미 다 그렇게 하라고 문자 알림이 갔고요. DC형, 회사의 DC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아직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 사업장에 도입을 하려면 일종의 서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왜 안 하지? 라고 해도 아마 곧 되실 겁니다. 디폴트 옵션 선택을 하시더라도 가입자가 내가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 나는 펀드 할 거고 ETF 할 거다라고 지시해서 별도 운영 지시 운영하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런 운영 지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 그러면 예전엔 현금성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선택한 디폴트 옵션에 맞춰서 운영이 됩니다. 이 디폴트 옵션은 금융회사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색이 다르다는 거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상품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골라봤다고 하면 그 다음엔 자산 운용을 사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하는 시점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연에 한 번, 어떤 회사는 반기에 한 번, 어떤 회사는 1년에 3번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지급이 됩니다. 그건 회사 맘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급되는 돈들을 그때그때 내가 운영하는 방식을 다 맞춰주면 좋은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들이 자동으로 분배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까 앞서 상품 중에 말해봤던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서 납입되는 금액이 자동 운영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운영 방식이 있으면 사전 설정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마이연금 앱이라는 앱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데, 앱에 들어가서 메뉴를 선택하면 투자계좌 안에 투자상품 사전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기존에 그냥 선택 안 하시면 현금성 자산으로 되어 있을 텐데 기본 투자 비율 설정하기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현금은 얼마, 그 다음에 예금이 얼마, 펀드 얼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 비율 100%를 맞춰주신 다음에 다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증권사나 다른 은행이나 보험사 경우에도 다 비슷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니까 이 절차를 통해서 비율로 설정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DC 계좌의 사전 설정까지 끝나셨다고 하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퇴직급여만 보시고 그냥 운영이 잘 되게끔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두면 안 되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귀찮다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들어오는 월급이나 성과급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들어오면 다 확인을 하죠.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주는 퇴직급여도 여러분한테 주는 월급입니다. 월급. 그래서 꾸준히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퇴직연금 DC 계좌는 우리가 토스나 카카오 같은 이런 통합금융조회 시스템이 요새는 발달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 계좌는 안 보여요. 거기에서. 그래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셔야 되고, 특히 금융회사 앱에서도 퇴직연금 분야는 보통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앱에서도 주식이랑 펀드 투자하는 일반 계좌 앱은 따로 있고 퇴직연금용 계좌는 따로 또 나와 있으니까 별도 앱을 보시고선 내가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산 운용을 위해서 여러분이 금융상품 선택해 두셨다고 하면 당연히 또 정기적으로 자산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리밸런싱도 해주는 게 금융 성과 내는데 중요한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DC 계좌 한 번씩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산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퇴직연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체크나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연봉이 들어온 거나 성과급 들어온 거는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떼어보면 거기라도 나오죠. 근데 퇴직급여로 들어온 거는 회사에서 따로 목록치를 뽑아야 되니까 또 별도의 한 번 더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운영 성과 낸 것까지 변동이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쭉 기록을 좀 남겨놓으시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DC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DC 계좌를 어느 회사에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수익률이나 수수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쓰기에 좀 편리하고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답해줄 수 있는 담당 직원이나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DC 계좌 안에서 어떤 금융상품들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풀을 체크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활용하기에 좋은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퇴직급여 받으려면 DC 계좌는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금, 펀드, ETF, 채권 등등 잘 활용해서 꾸준히 운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렸고요. 퇴직급여가 현금으로 놀지 않도록 사전 설정은 꼭 하시고, 정기적으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내 퇴직급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꼭 모니터링해서 기록하고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